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그동안은 반도체와 관련한 경제적인 현상과 이슈들을 자주 다뤄드렸는데요. 가끔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반도체 이외의 경제 이슈들도 종종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사를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창업 이후 줄곧 적자만을 기록하던 쿠팡이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기사죠. 특히나 쿠팡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제까지 약 8년 동안 꾸준하게 늘어오던 이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이익이지만 현재까지의 출혈적인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 출발점과도 같은 이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쿠팡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쿠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쿠팡은 2010년 8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으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대표가 설립을 했습니다. 주요 벤치마킹 모델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이에요.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흘러서 아마존이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전역에 방대한 물류망을 구성을 해서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당일 배송 내지는 늦어도 이틀에서 사흘이면 구매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아마존이 추구한 물류 혁신의 핵심입니다. 아마존도 미국 전역으로 퍼져 있는 광대한 물류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물류창고와 물류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은 이른바 풀필먼트 물류로 불리는 물류 자동화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물류망에 있습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류센터들을 확충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물류센터 안에서 재고나 배송 등을 자동화하는 그러한 자동화 알고리즘에 투자하는 비용도 꽤나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류망 혁신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죠. 쿠팡과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만족할 만한 물류망을 갖추기까지에는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축한 물류망과 물류 혁신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부대 사업으로 진출했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쿠팡은 이러한 아마존의 물류 혁신 모델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국내 주요 거점에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설했고요. 쿠팡 지경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아마존은 풀필먼트 시스템의 선구자답게 재고관리와 물류관리를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쿠팡은 그 경지에까진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재고관리, 창고관리, 그리고 배송에서 아마존은 상당 부분 자동화를 이루었거든요. 반면에 쿠팡은 엄청난 인력을 고용해서 이거를 커버를 쳤던 겁니다. 그 결과 물류 비용과 더불어서 인건비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이 인건비가 지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쿠팡의 매출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물류 자동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물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문량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쿠팡 측이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러면서 엄청난 출혈을 버티면서 투자한 물류센터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오히려 규모의 손실을 가져오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은 풀고 있는 흑제예요.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계속된 물류센터 투자와 늘어나는 인건비는 쿠팡의 적자를 견인하는 두 날개 역할을 했죠.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마켓컬리와 같은 특색 있는 스타트업들이 쿠팡의 취약점인 신선식품에 대한 이커머스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커머스의 터줏대감격인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가 인수를 하면서 이커머스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는 모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SK11번가는 미국의 유통공룡인 아마존과 손을 잡으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예고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쿠팡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커져가는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에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 매출액이 늘어났거든요. 풀필먼트 시스템을 경쟁사보다 먼저 갖추어 놓은 까닭에 로켓 배송으로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을 꿈꾸며 시작한 이 플랫폼 사업이 기존 사업인 이커머스와 전혀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면서 겉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쿠팡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렇게 좌고우면의 상태에 놓여있던 쿠팡에게 창업한 지 8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제까지 물류망의 구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했던 지난날의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이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것이 한국의 아마존 아니었습니까? 거대 물류센터를 거점에 건설을 하고 물품들을 선매해서 물류센터를 채운 뒤에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재고를 관리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풀패키지 유통 혁신에 투자했던 지난날이 이제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시적인 흑자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 흑자 기조를 잘 이어나간다면 지금까지 쿠팡이 투자해왔던 모든 것들이 플러스 시너지로 바뀌면서 쿠팡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 풀필먼트, 레스트마일을 통합한 독보적인 물류 네트워크에 지난 7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결실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열심히 아마존의 뒤를 따르려 노력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승격인 아마존을 뱁새인 쿠팡이 쫓다 보니 지난 몇 년간의 출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니 시간이 지난 지금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투자된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후에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프로세스 최적화, 머신러닝, 로보틱스를 포함한 자동화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고객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자동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신러닝 그리고 로보틱스를 결합한 이 자동화 기술은 아마존의 전매 특허와 같은 혁신 물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 쿠팡도 더 이상 인력을 때려박는 비효율적인 물류 관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물류 관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 즉 자동화의 힘을 더욱더 배가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이 이제까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물류 자동화이고 대부분의 것들을 인력으로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매출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폭도 커지는 쿠팡의 아이러니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발언에서 저는 이젠 그러한 비효율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과 로보틱스를 활용한 물류 자동화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더 이상 고정비를 크게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커머스, OTT, 배달앱으로 이어지는 이 쿠팡의 3박자 수익 모델이 드디어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것이 확실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는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사업이 묘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쿠팡 플레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쿠팡 플레이는 쿠팡이 운영 중인 OTT 플랫폼이에요. 쿠팡 플레이는
현재 국내 OTT 시장에서 토종 OTT 중에 웨이브, 티빙 다음에 3위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NL 콘텐츠를 중심으로 빠르게 OTT 시장에 안착한 쿠팡플레이는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을 따내면서 사람들에게 국제 스포츠 전문 OTT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대표팀의 경기 실황을 독점적으로 중계하면서 그 시장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쿠팡플레이가 커지면 쿠팡에게 뭐가 좋은 걸까요? 어찌되었든 쿠팡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관도가 떨어져 보이는 이커머스와 OTT의 조합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끈끈한 상생의 그림으로 바뀌는 순간을 쿠팡이 지금 창조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쿠팡 이츠는 쿠팡의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 이은 국내 3위 배달앱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쿠팡의 부대 사업들이 쿠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는 곧 쿠팡 전체의 플러스 시너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마트도 옥션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쿠팡이에요. 신사업들이 부족하나마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쿠팡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업데이트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곧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쿠팡에게는 장밋길만 열려 있을까요?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하는 데에 성공한 쿠팡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